안녕하세요. 김연옥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성격이나 마음의 상태 또 이론가들의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상심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심리적인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들의 증상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왜 그런가,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공부하는 과목이 이상심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 속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각각 성격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각각의 성격, 여러 가지 성격 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편집성 성격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사람들과 굉장히 이렇게 다툼이 많고 마음에 분노가 많고 피해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시작되는 분노와 공격성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설명을 하고 이제 그 편집성 성격이 다 끝나갈 무렵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있냐고 제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대학원생이 손을 딱 들고 얼굴이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렇게 그 편집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격이라고 말하기는 쉬운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왜 일생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나는 왜 인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디를 가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참 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성격 장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성격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이 너무 충격적이었던가 봐요. 그게 이 환경,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일이고 내 안에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나다. 나는 정말 몰랐다. 그런 일이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몰랐다. 이제는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제 마음도 뭉클한 거죠. 저 사람이 그 대학원생들은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그 나이가 많은 그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왜 그런지 원인도 알지 못한 채로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성격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반복되는 경향성이에요. 다양한 기분이 있죠.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의 많은 감정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감정들을 자유롭게 오가는가?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어쩌면 자기가 잘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희노애락을 느끼긴 하지만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껴요. 예민하게 두려운 상황에서는 그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고 어디를 가나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움을 확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를 그렇게 느껴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의 주요 감정은 분노인 경우고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매사에. 그러면 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킬 이유가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상황이라는 것은
경우에도 내가 느끼고자 하면 분노가 느껴질 수도 있고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불안이 느껴질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는 분노하는가? 왜 나는 하필이면 불안해하는가? 뭐 이런 거죠. 나는 왜 그렇게 너무너무 샤이한가? 부끄러운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기분과 행동 속에서 어떤 사람마다 각각의 잘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또 행동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내 속에서 반복되는 것, 그런 게 이제 성격이에요. 그럼 성격은 왜 형성되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다. 타고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순해요. 잘 자고 잘 먹고 무던하죠.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까다롭죠. 이렇게 잠자는 것만 바꿔도 안 자요.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뭔가 안 맞으면 토하고.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아이들, 예민한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 엄마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어떤 애들은 느려요. 또 이렇게 기질이라고 해서 뭐 우울질이라든지 점액질이라든지 뭐 이런 기질 이론을 갖고 이제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기질적인 부분 플러스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에 플러스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기질이 변화하기도 하고요.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도 이렇게 태어날 때 기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숭이도 원만한 원숭이가 있고 태어날 때도 까다로운 애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까다로운 원숭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원숭이를 굉장히 잘 기르는, 새끼를 잘 기르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를 슈퍼마더 원숭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숭이에게 기르게 했어요. 기르기 힘든 애죠. 기르기 힘든 예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원숭이를 아주 아이를 잘 기르고, 이 아이를 잘 기른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떤 걸 원하거나 힘들 때 그걸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기분을 잘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걸 잘 맞춰주고 받아주고 그런 원숭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까다로운 원숭이를 슈퍼마더 원숭이에게 기르게 했더니 이 엄마 원숭이가 이 아기 원숭이의 이런 까다로운 부분들을 잘 맞춰서 기민하게 반응을 잘 해주니까 이 까다로운 원숭이가 점점 자라면서 까다로운 부분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잘 자라고 나서 어른 원숭이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원숭이에 비해서 이 까다로운 원숭이가 리더십이 더 많더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까다롭고 예민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부분, 더 더 컴퓨터로 치자면 더 아주 그 고성능의 어떤 것을 장착하고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것을 느끼니까요. 다른 사람이 별로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아이에게도 어려움이 되고 그 엄마도 그것 때문에 얘가 민감하게 느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를 때 조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그걸 잘 맞춰줘서 이 새끼 원숭이를 기르니까 자라서는 이 아이가 타고난 그런 예민성이 또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마들이 되게 아이들을 기를 때 순하고 밥도 잘 먹고 뭐 이렇게
이렇게 원만한 애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은 독특하고 까다롭고 힘든 아이들일수록 또 개성도 있고 예술적인 감각도 풍부하고 자기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되게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타고난 기질과 이 양육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초기 발달의 어떤 것들,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1개월, 뭐 6개월, 1년, 2년, 3년 그 사이에 어떤 발달의 단계에 매여 있는가에 따라 이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 사람에게 굳어진 어떤 행동의 그 방향, 패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도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적응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심리적인 어떤 참조 체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의 굳어진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격이 되면 그 성격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느끼거나 행동을 할 때 이 성격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회피적인 사람은 이제 잠수를 타는 거예요. 편집적인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하죠.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막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분노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게 성격인데 그러면 성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에 말했다시피 성격을 알면 내가 왜 그러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되게 힘들어져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탐구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 참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내 마음속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쓰고 나면 창을 꺼야 되잖아요. 그 창이 꺼지지 않고 계속 떠 있으면 컴퓨터를 쓸 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하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계속 쓰이면서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이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지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한 선생님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앉았다 하면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랑하는 것도 치사한 자랑을 해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차를 샀는데 이런 차를 샀는데 이렇게 했다. 뭐 우리 아들이 뭘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되게 치사한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살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그때 이제 그분이 한번 이제 상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우리 배우죠. 뭐 이런 성격은 이래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있거든요. 자랑질을 많이 한다. 그럼 그런 사람은 자기애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아주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자기감이 약하고 실은 진짜 긍정성이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많이 배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제가 매택이 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저조차도 어쩌면
정말 저런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제가 그 몇 회기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정말 자기 확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삶 속이 얼마나 그 비어 있는지, 그 자존감이 얼마나 약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굉장히 그 애잔함이죠. 그 마음이 찡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뽐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에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분이 되게 잘난 척 그럴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 행동들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뭐 사랑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화는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왜 그러는지 이해한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성격에 대해서 한 시간 한 시간 배워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저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그 생각이 참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그래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잘 이렇게 그 속을 들어가서 왜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생각이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고치지? 내 성격이 그렇다면 어떻게 고치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게 고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 이해하자. 왜 그랬는지 진짜 이해가 되면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은 굉장히 순조로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이렇게 고쳐지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성격의 패턴 때문에 내가 그 휘둘리고 막 끌려다니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막 숨고 그 패턴 속에서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격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억이 넘는 인간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가 같다고 해도 이제 많이 닮았어요. 쌍둥이들은 성격이나 많은 것들이 닮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묶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성격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16가지로 나누거나 뭐 9가지로 나누거나 10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서 그 바구니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좀 무리죠. 이 많은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록으로 범주화해서 묶어서 이해한다? 되게 좀 무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범주화해서 그 유형을 이해하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가령 MBTI 유형, 그러면 MBTI는 16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 한 가지 속에 들어가서 이 유형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고 이들의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들의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아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하, 저 사람은 저게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요, 정말 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져요. 단점은 뭐냐? 단점은 실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범주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걸 너무 라벨링을 해가지고 너는 이런 유형, 뭐 그러니까 너는 그렇지? 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 그들이 힘든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그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구나. 그럼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고려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거구나. 그럼 나는 이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용이해지고 이해력이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BTI 또는 애니어그램, TCI 이런 거 많이 쓰여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강의하고 싶은 성격은 뭐냐면은 DSM에 보면 DSM-5 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락이라는 정신장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목록하고 그걸 범주화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성격들을 이렇게 나눠서 성격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성격 장애 하나하나의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애 정도 되면요 상당히 힘든 거죠. 뭐냐면은 굉장히 상식과 기대에서 심하게 벗어나고 되게 이렇게 하나의 틀로 아주 굳어져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부적응적인 성격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애적이다. 사람들에게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죠. 근데 자기애적 성격 장애 정도 되면 상당히 자기애적으로 한쪽으로 굳어져 있는 어떤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 대략적인 어떤 성격들을 함께 여러분 공부를 할 텐데요. 이 극단의 자기애적인 성격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애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무엇이 힘들어서 이렇게 됐는가, 또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애적 성격 장애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자기애적인 경향, 편집적인 경향, 무슨 회피적인 경향, 이 경향성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된 성격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브로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극단적인 자기애적 성격을 공부를 하면 내 속에 있는 자기애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애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공부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력이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내 안에 저런 부분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내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당황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나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을 하지.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이해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너는 왜 그래? 응?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데 내가 이해하는 이 폭이 있거든요. 이 범주가 내가 이해하는 그런 범위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외에 있는 인간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인간이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양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무시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왜 나에게가 아니라
저 사람의 성격이 저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부분에 약하구나. 아, 저 사람은 저기에서 되게 굉장히 자극을 받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이해력이 생긴다면 좋겠습니다.